세상에는 참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면 야금야금 당신의 삶을 비워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겉보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실상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당신의 존엄을 갉아먹는 그런 가족 관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살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알뜰살뜰한 살림이라는 명분으로 일주일에 3번씩 시댁을 찾아와 냉장고를 싹 비워갔습니다. 이런 교묘한 약탈 앞에서 아들은 그저 어머니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세요 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며 싸우지도 울며 불며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정서적 협박이 침략으로 변질될 때, 가족이 더 이상 가족답지 않을 때, 그녀는 지혜와 냉정함으로 자신의 노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던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거둔 통쾌한 승리,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대출금을 다 갚은 이 집에서 매달 나오는 16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죠. 넉넉하진 않지만 평온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히 흘러가다 마침내 종착역에 닿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텅 빈 장바구니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뒤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평화를 깬 사람은 바로 며느리 이수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려 현관 모니터를 보니 수진이가 6살 난 손자 민준이를 데리고 서 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접어서 챙겨온 큼지막한 코스트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젖살 통통한 목소리로 외치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죠.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와 미리 사둔 바나나 우유와 젤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수진이는 인사치레가 3마디를 넘기도 전에 마치 제 집 부엌에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꽉 채워둔 양문형 냉장고가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수진이가 과장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익숙한 타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사두셨어요. 혼자 계시면서 이걸 언제 다 드시려고요. 다 상해서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민준이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며 짐짓 웃음 섞인 목소리로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더구나. 제 딴에는 꽤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눈치가 있다면 좀 자제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잠깐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내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요. 혼자 드시기 적적하시죠? 제가 가져가서 동훈 씨랑 민준이한테 구워주면
그게 곧 어머님이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족끼리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제일 아끼는 한우 갈비살 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넌더리가 날 만큼 익숙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에서 마치 마술사처럼 지퍼백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소고기는 오래 두면 육즙 빠져서 맛없어요. 제가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동훈 씨 구워줄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한우갈비는 그녀의 장바구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냉장실을 훑어보더니 이틀 전 친구가 선물해준 샤인머스켓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이거 샤인머스켓 비싼 건데, 근데 이거 금방 무르잖아요. 혼자 다 못 드세요. 제가 가져가서 민준이랑 같이 먹을게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샤인머스켓도 장바구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가 아침 대용으로 먹으려던 그릭 요거트, 유명 빵집에서 사온 식빵, 심지어 방금 막 졸여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조림, 냄비까지 불과 10여 분 만에 그녀는 마치 영지를 순찰하는 여왕처럼 냉장고 속 가장 값나가고 맛있는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버렸습니다. 처음엔 납작했던 그녀의 장바구니는 어느새 묵직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 됐어요, 어머님? 그녀는 손을 탁탁 털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냉장고가 훨씬 깔끔해졌네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민준이 미술학원 갈 시간이라서요. 그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 어머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와서 냉장고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삶의 활기로 가득 찼던 냉장고는 마치 도둑이 휩쓸고 지나간 듯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자투리 채소와 계란 몇 알 그리고 소스 병들 뿐. 마치 제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 동훈이가 퇴근 후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훈아, 수진이 말이다. 혹시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렵니 오늘 와서 식재료를 또 한가득 가져가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동훈이의 피곤한 목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냥 가져가게 두세요. 그 사람도 다 알뜰하게 살림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음식 상해서 버릴까봐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가져와서 우리 가족 먹는 건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하려던 의지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게 그거라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식재료들은 제 연금으로 제 취향껏 고른 제 삶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내일 뭘 먹을지 계획하는 저만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절약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게 별일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요. 모두 잠든 깊은 밤,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짙은 감색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만을 위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오늘의 지출 내역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횡성 한우 갈비살 1팩, 현대백화점 식품관 68 신진원 샤인머스켓 1박스 청과물 시장 45톤원, 그릭 요거트 4개인 마트 구매 12전원, 수제 장조림 소고기, 메추리알 등 재료비 약 35,000원, 합계 160천원, 비고 며느리 이수진이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가져감. 또렷한 글씨와 숫자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장부를 쓴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진이가 일주일에 3번씩 찾아올 때만 해도 저는 그게 효심인 줄 알았습니다. 손자 얼굴도 보여주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 적적할까봐 챙기는 줄 알았죠. 반찬 좀 가져가는 거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니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장바구니는 올 때마다 커졌고 가져가는 건 남은 반찬이 아니라 제가 새로 사온 뜯지도 않은 포장 그대로의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용도실을 열어보고 쟁여둔 올리브유나 파스타 면을 보며 어머님, 이거 잘 안 해 드시잖아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제가 가져갈게요. 라며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인 재고, 조사와 수거에 가까웠습니다. 장부 첫 페이지를 펴보니 누적 금액이 어느새 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면 제 2달치 연금이 넘는 돈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제 냉장고를 통해 며느리의 장바구니로 소리 없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중소기업 부장인 아들의 월급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 냉장고를 털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고 두꺼운 국어 사전으로 눌러두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장부가 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렇게 묘하고 기이한 긴장감 속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동훈이와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해신탕을 끓였습니다. 전복이며 낙지며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죠. 식탁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수진이가 제 국그릇에 국물을 떠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애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랑 동훈 씨랑 상의한 게 있는데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자주 찾아뵙긴 해도 마음이 좀 안 놓여서요. 혹시 어머님 편찮으시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저희가 달려왔는데 마침 어머님이 시장이라도 가셔서 안 계시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본론은 뒤에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녀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한다는 듯한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비상열쇠를 하나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무슨 일 생겨도 제가 바로 들어와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평소에 어머님 안 계실 때 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냉장고 정리도 미리 해두면 어머님도 편하시고요.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쇠가 아닙니다. 내 영토의 주권을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과 제가 2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금을 갚아온 내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등기권리증에는 분명히 김영자, 제 이름 석자만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곳은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최후의 요새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그 요새의 성문 열쇠고요. 이걸 넘겨주는 순간 며느리가 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며느리 마음속에 나도 이 집의 주인이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셈이죠. 예전에 알던 친구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조카가 딱해서 열쇠를 줬다가 조카가 반년 넘게 눌러앉는 바람에 법적 분쟁까지 갔던 일 말입니다. 그 친구는 화병으로 쓰러져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겪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수진이의 얼굴과 그 옆에서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부부가 미리 입을 맞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애둘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입가를 냅킨으로 닫고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 내 집 청소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가 오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오기 전에 전화하면 돼. 우리 집 비밀번호는 나 말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수진이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훈이가 급하게 수습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 좋은 마음인 거 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시선을 수진이에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아직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허술하지 않아.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비밀번호 공유를 거절한 뒤로 수진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매일같이 보내던 안부 카톡도 뚝 끊겼죠. 하지만 집에 오는 횟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쁘장한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비워가는 손길은 더욱 뻔뻔해졌고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더 악착같이 쓸어 담았습니다. 열쇠 안 주면 물건이라도 다 가져가겠다는 시위 같았죠. 저는 더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화요일 저녁 수진이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민준이랑 들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렴, 기다리마. 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자마자 빈성 empty fortress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저는 큰 김치통과 보관 용기를 꺼내 냉장고에 있는 신선하고 값나가는 식재료를 모조리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 남편의 절친한 친구 부인에게 부탁해 그 댁 냉동고에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냉장고를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져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우유 한 팩과 싹이 난 마늘 몇 톨만 남겼습니다. 텅 빈 냉장고 선반 위에 그 초라한 물건들을 덩그러니 올려두었죠. 다음 날 오후 수진이는 어김없이 그 큰 장바구니를 메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건성으로 인사를 하더니 곧장 부엌으로 돌진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환한 미소가 얼어붙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혹감에서 충격으로 다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냉동실 문도 열어젖혔지만 그곳엔 얼음팩 몇 개만 굴러다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찬장까지 열어보았지만 라면 몇 봉지와 참치캔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여묘님,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집에 도둑 들었어요. 아니, 도둑은 무슨... 저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만화를 보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좋길래 냉장고 대청소를 했지. 남은 건 싹 다 먹어치웠고 늙으니까 자꾸 짐 늘리는 게 싫어서 깨끗하게 비우고 산다. 수진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반박할 말이 없으니 속이 뒤집혔겠지요. 결국 그녀는 빈 장바구니를 덜렁거리며 민준이 손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더군요. 아우 진짜 헛걸음했네. 기름값만 날리고.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닫고 나간 문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빈 냉장고 작전은 수진이를 잠시 물러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방문 대신 전화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화기 속 그녀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계속 비어 있다면서요. 어제 동훈 씨가 그러는데 저녁에 라면 드셨다면서요. 그러다 건강 해쳐요. 혹시 생활비 부족하세요? 돈 아낀다고 굶지 마세요, 제발. 말끝마다 효부 코스프레를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궁상맞게 산다고 비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냉장고를 채우도록 압박하는 거였죠. 여기서 굴복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녀의 탐욕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 집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버스를 타고 성남 모란시장으로 갔습니다. 깔끔한 백화점 식품관이 아니라 냄새가 아주 강력하고 토속적인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시장을 돌며 가장 냄새가 지독한 삭힌 홍어를 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가 비닐을 뚫고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열대 과일 가게에서 껍질이 살짝 벌어질 정도로 푹 익은 두리안도 한 통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 가게에 들러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 팔린 것 중에 제일 비린내 심한 고등어 있어요. 생선 가게 사장님은 눈치가 빠른 분이라. 눈알은 살아있지만 비린내가 진동하는 고등어 몇 마리를 싸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 생화학 무기들을 냉장고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맨 위 칸에는 고등어를 두어 비린내가 아래로 퍼지게 했고 중간에는 삭힌 홍어를 그리고 가장 아래 칸 야채실에는 두리안 껍질에 칼집을 내어 넣어두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자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홍어의 톡 쏘는 암모니아 향, 고등어의 비린내, 두리안의 꼬리꼬리한 단내가 서로 뒤엉켜 끔찍한 악취로 숙성되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전화 공격도 통하지 않자 조바심이 난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과일이 몇 개 놓인 걸 보고는 냉장고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 해서요? 그녀는 거침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어와 두리안 고등어가 합작해 만든 상상 초월의 악취가 압축되어 있다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냄새는 순식간에 부엌을 집어삼켰습니다. 수진이는 냄새의 충격파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대더군요. 뒤따라왔던 민준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왕 엄마 똥 냄새나 안 들어갈래?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가 그 지옥 같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체리 한 팩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건 씻어둔 거니까 거실 가서 먹으렴. 할머니가 냉장고 소독 중이라 냄새가 좀 고약하지. 수진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냄새 속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요. 결국 그녀는 한마디도 못하고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장바구니는 부엌 바닥에 덩그러니 버려진 채였죠.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자 씨.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시어머니 호칭도 생략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의 나긋나긋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다애체 무슨 생각이세요? 저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냉장고에 그 역겨운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사람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 그녀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첫째 어머님이라고 부르든가 김여사라고 불러라. 둘째 내 돈 주고 내가 산 음식이다. 나는 홍어랑 두리안 좋아해서 사다 놨다. 냄새가 싫으면 다음부터는 굳이 우리 집 와서 남의 냉장고 문 열지 말거라. 욕설 하나 섞지 않았지만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를 찔렀습니다. 할 말을 잃은 그녀는 분에 못 이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그 넓은 집 차지하고 있으면 뭐 해요, 다 낭비지. 저는 그냥 네가 그냥 뭐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자연스럽게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관리라도 하러 오는 거냐. 제가 말을 자르자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수진 오늘 분명히 말해둔다. 첫째, 나는 이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둘째, 내 집은 내가 관리한다. 셋째, 앞으로 민준이 데리고 오는 건 환영하지만 다시는 내 냉장고에 손대지 마라.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가 넓은 집 차지하고 있다는 그녀의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부동산을 깔고 앉은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동생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영숙이는 성격이 불같고 맺고 끈음이 확실한 아이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의 냉장고 전쟁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비밀 장부부터 CCTV 설치 고민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영숙이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언니가 너무 물으니까 저것들이 기어오르는 거야. 영숙이는 답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며느리 뻔하잖아. 지금 간 보는 거야. 오늘 냉장고 털어가면 내일은 안방 차지하려 들걸. 근데 언니 이해가 안 가네. 조카 사위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왜 굳이 언니 반찬값까지 뜯어간대. 글쎄다, 나도 그게 의문이야. 언니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영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나 저번 주에 백화점 갔다가 걔 봤어. 신상 코치 가방 들고 있더라. 매장 가서 보니까 100만 원은 훌쩍 넘던데
시어머니 냉장고 털어서 생활비 아낀다는 애가 명품백 살 돈이 어디서 났겠어. 동생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진이는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 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노인네가 뭘 알겠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영숙이가 능숙하게 수진이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 봐.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수진이의 게시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가관이더군요. 핫하다는 카페에 애프터눈 티세트, 고급 오마카세, 백화점 쇼핑, 인증샷. 제 장부에 적힌 날짜와 대조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 식재료를 털어간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어김없이 비싼 소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하더니 사진 한 장을 확대했습니다.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사진 밑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팔자 좋다. 부러워 죽겠어. 그 밑에 수진이가 단 답글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다 내가 아등바등 아껴서 모은 거야? 우리 시어머니 알지? 완전 짠순이 노인네. 갈비 좀 얻어오려면 얼마나 비위를 맞춰야 하는지 알아. 에휴, 빨리 돌아가시면 집이랑 돈 다 우리 건데. 그때 되면 내가 쏜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짠순이 노인네. 빨리 돌아가시면.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조롱거리이자 하루빨리 사라져줘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웃음 뒤에 이런 끔찍한 악의가 숨어 있었다니. 제 안의 모든 미련과 전기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영숙이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더 이상 봐주면 안 돼. 장부 계속 쓰고 당장 집에 CCTV 달아. 증거 남겨야 해. 나중에 저것들이 딴소리 못하게. 동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바로 다음 날 거실과 부엌이 잘 보이는 곳에 가정용 CCTV 2대를 설치했습니다. 렌즈 하나는 현관을 다른 하나는 문제의 냉장고를 정면으로 비추게 했지요. 따뜻했던 우리 집에 차가운 감시의 눈이 생겼다는 게 서글펐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2달 뒤 동생 영숙이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영숙이는 발이 넓어서 서울의 한 호텔 룸을 빌려 성대하게 파티를 열었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아들 내외도 당연히 초대받았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잔이 돌자 눈치 없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수진이의 가방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어머, 새댁 가방 예쁘네. 우리 동훈이가 돈 잘 버나 봐. 저런 비싼 것도 사주고. 모든 시선이 수진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으쓱해하며 그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유, 고모님도 참. 저 알뜰한 거 아시면서. 동훈 씨 고생하는데 제가 함부로 돈 쓰나요? 다 아끼고 모아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묘하게 저를 쳐다보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누구처럼 혼자 살면서 비싼 수입 소고기나 사 먹고 낭비 안 하죠. 자식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입만 챙기는 분들도 계신데 뭐. 좌중이 쌓여졌습니다. 저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동훈이는 낯빛이 어두워졌지만 그저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평온하고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수진아. 제 목소리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참 고맙구나. 마침 친척들 다 모인 김에
우리 알뜰한 며느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림하는지 자랑 좀 해야겠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가 제 냉장고를 열어젖히고 식재료를 쓸어 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영상을 편집해 놓은 것이었죠. 우아한 척 앉아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딴판인 탐욕스러운 민낯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해서 웅성거리는 사이 저는 3개월간 적어온 비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내 냉장고 청소해준 내역이다. 저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6월 5일 횡성 한우 세트 18만 원. 6월 10일 백화점 과일 바구니 12만 원. 8월 23일 자연산 전복 15만 원. 마지막으로 장부를 덮으며 총액을 불렀습니다. 합계 4가지 23만 5천 원. 그리고 태블릿의 화면을 넘겨 영숙이가 캡처해둔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그 악독한 댓글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어머니 냉장고 털어서 아낀 돈으로 산 가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좀 보세요.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쓴 게 우리 며느리입니다. 저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수진이를 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수진아 설명에 볼렴. 시어머니 반찬 뺏어다가 명품 가방 사는 게 알뜰한 거니? 그리고 내가 빨리 죽어서 이 집 차지하고 싶다는 게 네 진심이니? 호텔 룸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동훈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을 깬 건 아들 동훈이었습니다. 그가 핸들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셔야 시원하세요. 제 체면은요, 수진이 얼굴은 어떡하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체면 내 집을 공짜 슈퍼마켓 취급할 때 내 체면은 어디 있었니? 내 마누라가 나 빨리 죽으라고. 저주할 때 내 존엄은 누가 챙겨줬니? 그건 그래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말했지? 너한테 몇 번이나 신호 줬다. 근데 넌 예민하게 굴지 마라.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내 입을 막았어. 동훈아, 네 체면이 네 어미의 목숨보다 중요하더냐.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너한테는 마누라 기분 맞춰주는 게 어미 존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모양이구나. 그래, 이제 너 힘들게 안 하마.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유언 대용 신탁 실버 트러스트를 설정했습니다. 제 현금 자산 대부분을 신탁에 맡겨 저 말고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직 저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쓰이도록 묶어둔 것이죠. 둘째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은 뒤 이 아파트는 아들 박동훈에게 상속하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에 대한 거주권과 처분권은 100% 내게 있다. 아들이 상속받은 후 20년 동안은 매매담보대출 증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소유권은 즉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비로소 저를 지켜줄 단단한 갑옷을 입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환갑잔치 사건 이후 며느리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연락도 두절됐죠. 들리는 말로는 부부 사이가 냉전 중이라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꽉 찬 식재료들을 보며 안도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지켜낸 제 노년의 존엄이자 삶의 통제권입니다. 오늘처럼 햇살 좋은 오후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걸. 며느리가 처음 빈 가방을 들고 왔을 때, 아들이 내 말을 무시했을 때,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가족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착한 시어머니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법과 지혜로 무장한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정은 조금 잃었을지 몰라도 제 남은 생의 평화는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